그리고 또 하나의 제약, 미국은 의회가 굉장히 강해요. 어떤 사람은 미국을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오히려 의회 중심제에 가깝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상징이고 훨씬 더 어떤 그 언론에 많이 나올 뿐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자기 정당이 명령하는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협력의 관계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의 회의를 보시면요, 개별 의원들 그 수백 명을 그 칠판 같은 데다 놓고, 오늘은 이 의원이 이 아젠다에 협력을 안 해줘, 이 의원 어떻게 설득하지? 같이 사진 찍어야 되나? 뭐 그 지역구에 뭘 해줘야 돼? 개별 의원 하나하나가 백악관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해요. 그 여론조사에서 조금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백악관 회의 비상 걸립니다. 뭐 조금 뭐 한 5% 떨어지면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제왕적이기라기보다는 여론에 취약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만 통치하나요? 아니죠. 처음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곳조차도 개입해야 됩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지 말입니다. 미국의 특히 대통령들은 중국과 달리, 유럽과 달리 사전 인턴 훈련이라는 게 없거든요. 인기 얻으면 갑자기 어느 날 졸지 스타가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회의에서는요, 백악관의 회의가 열렸어요. 분쟁 지역의 그 어떤 그 브리핑을 하는데 그 참모들 중에 일부가 근데 그게 어디야? 이 코소보가 저기란 얘기야? 보스니아가 여기야? 하고 그 처음에 논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유라시아 끝에서 끝까지를 그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지배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대선 캠페인하면 신기해요. 그 모든 나라들 어떻게 이름을 외우지? 그런 거죠. 그리고 식민지도 없죠. 이제 돈도 많지 않죠. 국내 여론은 야, 너 국내나 잘해라 그러죠. 그러다가 대회 개입을 했는데 미군 한 명이라도 어디서 포로로 잡히거나 이러면 막 그거 가지고 방송들은 막 난리가 나죠. 저는 그래서 거의 미션 임파서블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조금씩 그 색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성들이 다 인물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각각 달라지는 유형의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최근 4명의 대통령의 유형을 굳이 제가 조금 뭐 갖다 붙여자면 트로이 전쟁에서의 그 행위자들의 유형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조지 W 부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동맹의 그 수장인 아가멤논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가멤논 기억나시나요? 트로이의 왕자에 의해서 자신의 동생의 부인이 납치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납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분노하는 척하죠. 그걸 핑계로 해상 패권 질서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뭐가 떠오르시죠? 부시가 이라크 침공한 게 그런 거죠. 대량 살상 무기는 핑계였죠. 그 이후에 오바마가 집권합니다. 오바마는요, 부시의 일방주의에 비해서 뭐예요? 다자주의, 연합을 중시하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트로이 전쟁에서 동맹을 강조했던 사람 누구죠? 오디세이. 아가멤논은 그냥 전략적 지혜가 없었어요. 오디세이는 동맹을 규합하고 때로는 전략적 조언을 통해서 관리해 나갑니다. 고뇌의 인물이죠. 오바마는 고뇌의 인물입니다. 미국이 퇴조하는 것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려고 노력한 신중함과 지혜의 인물이죠. 그리고 마치 트로이의 목마라는 수처럼 아시아로의 선해라는 기가 막힌 미국 패권 입장에서 기가 막힌 수를 던집니다. 중국이 더 이상 패권을 대체하기 전에 완전히 팔을 비틀고자 하는 트럼프의 전략은 이미 오바마 때 시작됐죠. 트럼프가 참 트로이 전쟁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아킬레우스랑 비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불멸의 위대함을 꿈꾸는 게 트로이 전쟁의 가장 인기 있는 영웅 누구죠?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던 영화에서 아킬레우스의 꿈이죠. 근데 트럼프는 그걸 그냥 내세운 거지 실제 미국을 위대하는 데 큰 관심은 없습니다. 아킬레우스랑 달라요. 오히려 파리스 왕자와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섹스 스캔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욕망으로 전 세계를 흔들잖아요. 물론 파리스의 납치를 불멸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제 오늘 세션이 뭐 사랑론은 아니니까 그 논쟁은 넘어갑시다. 어쨌든 파리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를 흔든 혼돈의 에이전트라는 점에서 파리스와 트럼프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킬레스와 그리고 파리스를 적당히 합쳐놓은 거로 굳이 비유하자면 트로이 전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트로이의 전사 헥토르 왕자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헥토르는 아킬레스에 비하면 좀 떨어집니다. 전투력이. 그래서 사실은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 왕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헥토르 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헥토르 팬입니다. 왜냐하면 불멸의 위대함, 인간의 초월성 이런 것보다 그냥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품이 자기 동생 파리스와 달리 굉장히 훌륭합니다. 바이든은 별 대담한 비전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뭐 엄청난 위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박하고 인간다운 미국을 꿈꾸는 신사입니다. 바이든을 한번 만난 사람은 그 품위에 매혹되죠. 사람에 대한 배려감에. 대통령이 꼭 뭐 배려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인품은 좋아야죠. 그래서 미국에선 보수든 진보든 바이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젠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미국의 대통령을 시청자분들께서 각각의 다양한 정책의 홍수에 빠지시면 그 특징을 놓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말한 안경, 그러니까 9.11이라는 것에 그 대통령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그 의회의 제약이나 이런 제약을 돌파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트로이에 비유한 각자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변주되면서 오늘날 그 대통령을 빚어낸 그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미션 임파서블의 미션을 부여받았다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한 그 제약들 보세요.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3D 업종 누구다? 미국 대통령이다. 오죽하면 말이에요. 해리 트루만은 백악관을 가장 최절정의 연방 감옥이로까지 자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의 그 하루 스케줄 잠깐 볼까요? 이 표 보시면은 이거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이 표는 그냥 일상적인 걸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일상입니다. 그 일상인 것만 하더라도 숨이 좀 콱 막히죠. 브리핑에다가 회의에다가 우리 일상적인 그 회사 일정과는 너무 다르죠. 근데요, 이건 일상이에요. 심할 경우는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하나 비유를 들자면 어떤 비유를 들까요? 오전에 출근했어요. 갑자기 긴급 NSC 회의가 열립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 비행기가 미국 항공기를 위협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죠. 우발적으로 전쟁까지 날 수 있죠. 30분 막 정신없이 장군들한테 보고받고 지시합니다. 자, 계속 나한테 업데이트 해줘. 그러고 나서 보좌관이 옆에 귓속말로 지금 또 저 텍사스주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긴급 저기 상황 보고 나한테 빨리 해.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11시 한 30분 되면 이제 좀 쉬어도 돼? 저기요, 지금 증권시장이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도 보고받고 그 다음에 증권시장 안정시키기 위한 회의하고 연방준비의장이랑 통화하고 그러고 났더니 아직 겨우 12시입니다. 한 5시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근해야죠. 근데 겨우 12시밖에 안 됐어요. 또 오후에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선거 캠페인, 미국은 영구적 선거의 나라입니다. 선거 캠페인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의 정치 중립과 미국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의 대통령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자기 당을 선거에서 승리하게 이끄는 거예요. 선거에서 승리하면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돈이죠. 펀드레이징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정당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오가는 것도 힘든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백악관인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펀드레이징 하려고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밤늦게 11시, 12시에 귀가합니다. 어떤 대통령 그래서 아침에 그 백악관 직원들 중에서 가장 험난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안 일어나는 사람 깨우는 사람. 왜냐하면 막 짜증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안쓰럽죠. 그러니까 건강의 달인 오바마가 헬스클럽 빠지면 막 짜증내는 오바마가 8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오바마 사진이 바뀌었죠. 백발이 됐죠. 제가 처음에 유학 가서 미국의 대통령 의사의 결정을 공부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들이 저 같은 수준에서도 하지 않는 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막 내가 생각보다 뛰어난 모양이지?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아니죠. 저 같은 이한테 한 반나절만 시켜보세요. 뭐 돌아가면서 그 하루 시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아마 지금 있는 제 흰머리는 반나절 만에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가 이 제국의 수장에게는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제3의 관점에서 보면 왜 저걸 실수하지? 실수하게 돼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쉬운 과제로 올라오는 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쉬운 과제는 아래 레벨에서 다 처리하니까 그들이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만 올라온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양자역학 문제풀이 같은 그런 과제가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제가 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미션 임파서블 속에서 4명의 대통령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2000년대 첫 대통령인 부시. 제가 생각하는 부시 대통령을 이해하는 안경은 분노와 기회 포착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유형을 굳이 트로이 전쟁과 비교하면 아가멤논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다 미국에도 잊었는데요, 부시하면 테러와의 전쟁의 수장, 전시 대통령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원래 부시는요 텍사스 주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초당적인 결정 많이 하고요. 또 민주당이 반기는 개혁 과제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개혁 같은 거는 사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공립학교의 모든 상위 10%는 다 무조건 대학 입학 자격을 주자. 그러면 저소득층 출신도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개혁적 아젠다죠. 그리고 국제 노선에서 캠페인 때마다 반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 진보들은 말이야 그 귀중한 에너지를 왜 별로 우리 미국이 개입할 필요도 없는 국가에 개입해서 에너지를 써. 남의 나라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해야지 우리 거나 잘해. 아주 조롱을 했었어요. 근데요 9.11이 터지고 나서 네이션 빌딩 누가 하죠? 부시가. 9.11이 터지니까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전쟁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말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발언이죠. 부시가 아가멤논이 되는 트로이의 아가멤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해상 무역의 패권을 질서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중동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려고 합니다. 콘디보다 더 강경한 군사주의 외교안보 노선. 그때 누구였죠? 소위 누구? 신보수주의예요. 소위 네오콘이라고 하는 난폭한 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 이후에 비밀 자료가 해제되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테넷 CIA 국장이 거의 40번 이상 부시에게 브리핑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9.11 터지기 전에. 근데 설마 하면서 놓쳤죠. 설마 하면서 많은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9.11이 갑자기 터지면서 신경발작적으로 백악관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시무시한 독트린, 선제 공격 독트린을 추구합니다. 적이 더 성장하기 전에 예방적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벤션, 예방. 그러니까 상대가 미사일 ICBM을 쏘기 직전에 타격하는 그런 타격이 아니라 그냥 오래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제 공격 독트린입니다. 영화 떠오르시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노선이죠. 제가 만약 여기 손에 야구공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 책상이 있다면 이거를 야구공을 이렇게 굴리면 떨어지기 전에 잡죠. 왜 잡아요? 떨어지니까. 왜 이쪽에서 잡아요?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따라서 반드시 이라크는 대량 살상 무기로 테러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발생할 거므로 지금 체포한다.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얘기죠. 그리고 네오콘의 대표 중 하나인 폴 울포위츠 부장관, 아주 악명 높은 그 당시 강경 군사주의의 대표입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아니었죠?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천연덕스럽게 엘리트는 그건 그냥 핑계였어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할 엘리트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원래 이게요, 네오콘의 신보수주의 철학적 대부인 시카고 대학의 저명하신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엘리트의 어떤 특권 같은 좀 무시무시한 주장이죠. 이들은 콜린 파월 합참 의장 같으신 합리적 보수, 존경하는 전쟁의 영웅을 경멸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고 한 전쟁의 영웅인데 저 사람은 너무 유약해. 전쟁의 영웅에게 그러면서 회의에서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콜린 파월 합참의장이 유엔 대사로 임명된 다음에, 유엔 대사면은 전 세계가 존경하니까요. 저도 콜린 파월 의장의 팬인데요. 그런데 유엔 대사 시절 그들이 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체 정보기관이 준 거니까. 그걸 통해서 유엔에 나가서 이라크를 침공해야 되는 전쟁을 합리화합니다. 지금까지 이 명예로운 장군이 최악의 5점을 남기면서 퇴역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원래 목적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른 목적이 생깁니다. 원래 미국이 침공하는 건 뭐 때문에? 빈 라덴을 은닉한 아프간에 대한 응징 아닙니까? 하지만 9.11 테러가 후세인이 한 건 아니거든요. 아프간의 미군은 잊혀지고 이제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으로 아프간은 잊혀진 전쟁이 됩니다. 갑자기 모든 초점이 이라크로 넘어갑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미치고 한장한을 노리시죠. 왜냐하면 농약 살포형 경비행기밖에 없는데 이걸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니 아닌 걸 긴 거는 보여주지만 아닌 걸 어떻게 보여줘요? 미칠 노릇이죠. 사람들은 아프간을 잊고 이라크의 공격의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국이 잊은 아프간은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충분한 자원이 투여되지 않아서 혼돈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국가 건설에 그토록 혐오감을 표현했던 조지 W 부시가 이제 놀랍게도 자기가 비난했던 빌 클린턴처럼 네이션 빌딩, 아프간의 하루하루 국가 건설, 심지어 선거 관리까지 미군이 관장하게 됩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이걸 잊었을 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부시 대통령에게 아프간 현지 사령관이 보고하러 백악관에 들어옵니다. 일정을 비서실장한테 보고받아요. 그 부시 대통령이 누가 온다고? 그게 누군데? 라고 합니다. 자기가 파견한 아프간이랑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인데 그게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근데 믿어지시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 슈퍼 파워의 어떤 그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